사람을 죽이는 데 걸린 시간과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투입한 시간은 같을 수 없다. 이 판결이 직면한 가장 예민한 질문은 바로 그 시간의 간격에 있었다. 순간적으로 폭발한 감정이 생명을 빼앗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했지만 그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 시작된 은폐의 과정은 전혀 다른 성격의 시간이었다. 격분은 우발적일 수 있다. 하지만 만 하루 후에 쇠톱을 준비하고 사체를 7부위로 나누어 유기하는 행위까지 우발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서 재판부의 시선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등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차분하고 치밀하다는 표현. 그 두 단어가 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규정했다. 우발과 계획, 감정과 계산 사이 어딘가에 이 사건의 본질이 놓여 있었고 법은 그 경계를 명확히 그어야 했다. 사건은 종교적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70대 중반의 남성이 살던 집에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방문했고 처음에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은 방문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기도비를 지원했고 의류 같은 선물도 건넸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성관계. 하지만 거절당했고 호감은 서서히 불만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범행 당일 남성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 요구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몸싸움으로 번졌으며 그 과정에서 100만 원이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는 돈을 돌려달라 요구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꺼냈다. 그 순간 남성은 격분했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바닥에 떨어진 100만 원은 다시 그의 손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라면 우발적 살인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었다. 순간의 감정 폭발, 통제를 잃은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 변호인도 그런 방향으로 사건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만 하루 이상이 지난 후 남성은 쇠톱을 준비했다. 사체를 7개 부위로 나누었고 각각을 비닐로 싼 뒤 박스에 담았다. 인적이 드문 재개발 예정 주택가를 골라 유기했다. 이 모든 과정은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도구를 구하고 실행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운반하는 데는 시간과 판단이 필요했다. 재판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섰다. 살인 직후 패닉 상태에서 사체를 훼손한 것이라면 우발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차분하게 진행된 행위는 다른 차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그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는 멈출 기회가 있었고 다른 선택을 할 여지도 있었다. 가능성은 많았지만 법이 허용한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살인 이후에 계획적 은폐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것인가. 판단은 이 갈림길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그 판단의 중심에는 만 하루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다. 격분과 계산 사이, 우발과 계획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 법원은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했을까? 관계의 시작은 평범했다.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70대 중반 남성의 집을 방문했고 처음에는 종교적 대화만 오갔을 것이다. 기도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 영혼의 구원 같은 주제들. 그런 만남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남성의 내면에서는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단순한 종교적 관심이 아니라 이성적 호감이었고 그것은 철저히 일방적인 것이었다. 피해자가 그 감정을 알아챘는지 혹은 공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피고인만이 그렇게 느꼈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기 시작했고 그 액수는 수백만 원 상당에 달했다. 의류 같은 선물도 함께 제공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으로서의 후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다른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원했던 것은 성관계였다. 언제 어떻게 그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기록에 상세하지 않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피해자는 거절했다. 이 거절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았다. 후원은 이제 투자처럼 여겨졌고 거절은 배신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불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 깊숙이 쌓여갔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교류가 유지되었지만 피고인의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억울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이만큼 주었는데 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가, 그런 감정이 응어리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범행 당일이 왔다. 그날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고 피고인은 100만 원을 준비해 건넸다. 하지만 그 금액은 피해자가 요구한 액수에 미치지 못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했는지, 왜 그 돈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은 판결문에 기록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돈이 부족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목소리가 높아졌을 것이고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점점 격해졌고 말은 몸싸움으로 번져갔다. 누가 먼저 손을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100만 원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폐들이 흩어졌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떨어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더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 이 말이 방아쇠가 되었다. 피고인에게 그 말은 단순한 위협 이상으로 들렸을 것이다.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혹은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한 분노, 아니면 그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일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격분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었다. 다만 그 끝에 피해자는 숨을 멈췄고 집안은 고요해졌으며 이웃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만 남았다. 피고인은 바닥에 흩어진 100만 원을 주었다. 다시 자신의 손 안으로 돌아온 돈. 그리고 그 방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사체가 남겨졌다. 여기까지가 범행 당일 벌어진 일의 전모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시점에서 신고를 했다면, 혹은 다른 어떤 선택을 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 속에서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 날이 밝았다. 정확히는 만 하루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피고인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후회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은폐해야 한다는 계산이었을까? 어느 것이든 간에 그는 결국 도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쇠톱이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언제 결정을 내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 도구를 손에 들고 사체 앞에 섰다. 그리고 7개 부위로 나누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서두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했고 어느 정도의 계획과 의도가 요구되는 일이었다. 각 부위를 비닐로 쌌고 박스에 나누어 담았으며 운반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유기장소를 물색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어야 했고 쉽게 발견되지 않을 곳이어야 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가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폐허가 되어가는 공간. 그곳에 박스들을 하나씩 유기했다. 발견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스 안에는 한때 사람이었던 것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피해자의 마지막 동선이 추적되었고 최후로 방문한 장소가 확인되었으며 그곳에 살던 남성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피고인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고 부인할 여지는 점점 좁아졌다.
결국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피고인은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했다. 순간의 격분으로 시작된 살인과 만 하루 후에 차분하게 진행된 은폐.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했다. 법정에서 같은 사건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재구성되었다. 변호인이 그린 그림과 검사가 제시한 서사는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순간의 비극으로 해석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이었다. 계획도 없었고 미리 준비된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다툼 중에 격분했고 그 순간 이성을 잃었으며 그 후의 모든 행동은 패닉 상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강조한 것은 피고인의 배경이었다. 수십 년 전 경미한 벌금형을 제외하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평생을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온 70대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계획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논리였다. 오히려 그의 나이와 경험 부족이 사건 이후의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검사는 같은 사실들을 완전히 다르게 읽어냈다. 우발은 살인의 순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까지 우발이라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 검사의 핵심 주장이었다. 만 하루가 지났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쇠톱을 준비했고 사체를 7부위로 나누었으며 비닐과 박스를 구했고 유기 장소를 물색했다. 검사가 보기에 이 모든 과정은 차분한 계산의 결과였다. 패닉 상태라면 이렇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에 따라 실행된 일련의 행위들이었다. 우발과 계획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바로 그 만 하루라는 시간에 있었다. 양측이 바라보는 만 하루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변호인에게 그 시간은 혼란의 연장이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시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간. 패닉은 하루 만에 가라앉지 않을 수 있고 충격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 상태에서 내린 판단들을 계획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반문이었다. 검사에게 그 시간은 선택의 여지였다. 하루면 충분했다는 것이 검사의 입장이었다. 신고할 수 있었고 멈출 수 있었으며 다른 길을 택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은폐를 선택했다. 쇠톱을 구하고 사체를 해체하고 유기장소를 고르는 데 쓴 시간은 혼란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증거는 행동만 보여줄 뿐 그 안의 마음까지는 드러내지 못했다. CCTV는 피고인이 어디를 다녔는지 기록했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쇠톱을 구매했다는 사실은 남았지만 그 순간의 감정 상태는 영원히 사라졌다. 박스를 옮기는 모습은 포착되었지만 그의 표정 속 두려움이나 냉정함은 판별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도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설명 속에는 묘한 지점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피해자의 꽃뱀과 같은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선의로 지원했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악용했다는 서사였다. 이 표현은 법정에 미묘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가 분명했다. 자신이 피해자였고 상대방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프레임. 수백만 원을 지원한 것은 순수한 후원이었는데 배신당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달랐다.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는 있었지만 그것이 협박이나 사기의 형태였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 선택이었다. 그 선택에 어떤 기대가 섞여 있었는지, 그 기대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는 오직 피고인만이 알고 있었다. 검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피고인의 진술 속에서 진정한 반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억울함을 강조하려는 노력만 보일 뿐 죄책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피해자 유족의 목소리도 법정에 전달되었다. 그들은 엄벌을 탄원했고 그 탄원 속에는 측정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사체가 훼손되고 유기된 방식은 추가적인 상처를 남겼다. 유족들은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은 유족을 위로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판부는 저울질해야 했다. 반성의 부재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법은 판단해야 했다. 그렇게 법정에는 두 개의 해석이 놓였다. 하나는 우발과 혼란의 서사였고 다른 하나는 계산과 은폐의 서사였다. 증거는 행동을 증명했지만 의도는 증명하지 못했다. 진술은 있었지만 진실은 확정되지 않았다. 가능성은 여러 개였지만 법이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여야 했다. 재판부는 이 간극을 메워야 했다. 의심은 있어도 확신으로 넘어가야 했고 추측이 아닌 논리로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 판단의 근거를 찾기 위해 법원은 다시 한번 만하루라는 시간을 들여다봤다. 그 시간이 혼란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 그 답이 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결정할 것이었다. 재판부가 내린 결론의 출발점은 명확했다. 살인 그 자체는 우발적이었다는 판단이었다. 다툼 중에 격분했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으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인식이었다.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준비했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 판단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요소였다.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사이에는 법적 평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이 주장했던 우발성은 살인의 순간만큼은 인정받은 셈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법원이 진짜 주목한 것은 그 이후의 시간이었다. 판결문은 이렇게 적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때로부터 만 하루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사체를 7개 부위로 토막내었고 이를 비닐로 싼 후 박스에 나누어 담아 인적이 드문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가에 유기하였다. 만 하루 이상. 이 시간적 간격이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를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등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차분하고 치밀하다는 표현. 법원은 이 두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명확한 선을 그었다. 살인은 우발이었지만 은폐는 계획이었다. 격분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과 하루 후에 진행된 은폐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살해 직후 혼란 속에서 사체를 훼손했다면 우발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차분하게 도구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한 행위는 다른 성격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잔인함도 지적했다. 범행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담겼다. 사체를 7부위로 나누고 유기한 방식은 단순히 은폐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피해자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였고 유족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다. 법원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피고인의 태도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꽃뱀과 같은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등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주장도 한 바 있다. 이 문장 속에서 재판부의 강한 불쾌감을 읽을 수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는 반성의 부재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판결문은 더 나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에서 자신으로 인해 억울하고 애통한 죽음을 맞게 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진정성 있는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전체를 검토했고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뉘우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유족에 대한 태도도 양형의 고려 대상이었다. 피해자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 감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다. 합의 시도도 없었고 사과의 노력도 없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보려 했다. 다만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참작할 사항들도 제시되었다. 피고인은 70대 중반의 고령으로 수십 년 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평생을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온 노인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또한 살인 자체의 우발성도 다시 한번 언급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했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도 고려 대상이었다. 그 모든 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균형점을 찾아야 했다. 법원이 내린 결론은 징역 25년이었다.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쪽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5년이라는 형량은 우발적 살인이라는 참작 사유와 잔인한 은폐 행위라는 가중 사유 사이에 적정한 균형점이었다. 만 하루라는 시간 동안 보여준 차분하고 치밀한 은폐 행위는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만 평가될 수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순간의 격분은 이해할 수 있어도 하루 후의 계산까지 용서할 수는 없었다. 살인의 우발성은 인정되었지만 은폐의 치밀함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결과가 25년이었고 재판부는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선이라고 결론 내렸다. 만 하루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멈출 수 있고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판결이 남긴 것은 단순한 형량이 아니었다. 법은 순간의 격분과 하루 후의 계산을 구분했고 우발과 은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감정이 폭발한 순간은 이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차분하게 진행된 은폐까지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만 하루. 그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고 법은 그 선택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항상 선택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